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어쩔 수 없는 거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나의 모습, 나의 과거에 연연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요,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오늘에 더 충실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후폭풍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이 소비 심리를요, 연말정산 후폭풍이 꽁꽁 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말정산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난해보다 훨씬 적게 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요, 그들이 이미 구입한 상품까지 환불하는 등 이 주머니를 닫으면서 자영업자에게까지 후폭풍에 말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요, 작게나마 사고 싶은 것을 사려고 했던 이 13월에 월급이 사라져버리면서 직장인들은 이 지난해에는 월급의 10% 정도를 환급받아서 소소하게나마 용돈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이 모의정산을 해보니 세일하는 옷 하나 사입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많은 유통업계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의 경우는요, 지난 주말 야상이나 패딩 점퍼나 모직 코트, 무스탕처럼 15만 원이 넘는 겨울 겉옷 제품의 주문 취소율이 전주에 비해 3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신 저가나 간절기 제품의 판매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자료 이용이 시작된 15일부터 20일까지 이 만원대 제품은 61% 증가했고 5만 원 미만 제품은 45% 정도 판매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킷이나 니트 같은 간절기 제품 판매량도요, 각각 65%, 53%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타일24 측에서는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고가 의류 취소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대하고 구입했다가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설 대목을 기대했던 이 쇼핑몰은 갑작스러운 소비 위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달 24일까지 르샵이나 코데즈 컴바인 같은 여성복 브랜드를 최대 95%까지 할인해 팔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주 고객인 이 직장인의 여윳돈이 사라지면서요, 이 자영업자 역시 연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의 이 식당에서도요, 저녁 손님이 최근 지난해 이맘때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불황 때문에 오고 있던 저녁 손님이 지난해 말부터 줄어들었는데, 이 며칠 전부터 연말정산 세금 폭탄 이야기가 나오자 손님이 더 확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경우에는요, 이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아직 연말정산 후폭풍의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GS샵이나 이매트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 대형 가전 매출이나 주문 취소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전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만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 이 유통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소비를 결정하겠다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요, 왠지 공돈 같아서 평소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려고 했지만요, 올해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여유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요, 2월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요, 이 2월은 설 대목이라 상여금이 나올 텐데 소비자들이 이 돈을 설 소비에 쓰지 못하고 연말정산 이후 더 나온 세금을 내는 데 쓸 것 같다며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 직장인들이 정산 결과가 안 좋으면 설 대목에 돈 쓸 일이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몇몇 직장인들은 지난해는 이 10여만 원을 돌려받아서 외식도 했었는데 정산 결과 올해에는 한 40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면서요. 어떻게든 앞으로 뭘 줄이든 줄여야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요, 2월은 원래 연말정산 환급과 성과급이 있어 소비자의 씀씀이가 큰 편이었는데 올해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연말정산 환급까지 줄어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연말정산 제도가 변경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의 파급 효과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연말정산, 이 후폭풍으로 인한 역효과가 모쪼록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합리적 무지와 휴리스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가장 좋은 동네로 바꾸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 동네를 대표해줄 좋은 정치인을 뽑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치인을 뽑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갈수록 이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투표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물론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이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합리적 무지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무지란 이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정보 습득을 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정치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후보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곤 하는데요. 우리 동네의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와 복지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이 거의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특정 후보자의 공약 모두가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어떤 공약이 마음에 들고 누구는 또 다른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후보자마다 마음에 드는 공약들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권자들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요, 내가 진정으로 뽑고 싶은 정치인을 선별하고 그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하러 가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정치가가 정말 뽑힐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좋은 정치인을 선별해 투표한다고 하더라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한 표가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권자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요, 이 투표장에 갈 요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지도 않을 건데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좋은 정치인을 선별해준다면 나 또한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더 쉬워집니다. 합리적 무지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 무지는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 어려운 젊은 계층들 사이에서 더 쉽게 나타납니다. 또 정치권에 불신을 갖고 있어서 내가 투표한들 더 좋은 동네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어림짐작한 판단 혹은 대충 내린 결론을 휴리스틱이라고 말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철저히 따져본 뒤 나의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해도요, 이를 위해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수익은 여전히 작기 때문에 대충 훑어보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휴리스틱에 의거한 판단은요, 크게 두 유형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과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먼저 대표성 휴리스틱은요, 특정 상황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과는 무관하게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나 속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대략의 정보만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바로 이 대표성 휴리스틱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후보자가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느긋한 성품일 것이라든가, 후보자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을 것이라든가, 이 후보자가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털털한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일련의 판단들이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에 해당합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오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는요,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 혹은 자료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판단한다고 한다면요, 이 경우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목격한 사례나 어디선가 듣고 떠오르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지목하기가 쉽습니다. 지인들 중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례를 많이 접한 사람은요, 이 교통사고 원인 중에 졸음운전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할 겁니다. 반대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례를 많이 접한 사람은 신호위반이 이 교통사고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겠죠.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건이나 상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투표에도 이러한 가용성 휴리스틱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 정치인 중에서 성공한 정치인들을 유달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런 후보의 선호도를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관료 출신 정치인 중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례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동네 대표로 이 관료 출신을 선호하기가 쉽죠. 그렇다고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쉽게 기억했거나 더 많은 전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그 해당 사건이 더 많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나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가용성 휴리스틱은요,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행동경제학자들은요,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똑같은 빈도수와 주기로 접했다고 하더라도요, 두 사건에 대한 기억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친숙한 장면이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기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특정 장면이 너무도 생생해서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더 자주 유발되는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기 용이한 사건 위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투표 제도 중에는요, 이 재외국민 투표권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란 학업이나 근무, 이주 등의 이유로 국내를 떠나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을 말하는데요. 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 투표권을 통해 이 사전 등록을 하면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무려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사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요, 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데요. 우리 동네의 대표를 뽑는 귀한 한 표의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 이 사실상 합리적이지 않은 그냥 무지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합리적 무지와 휴리스틱 꼭 기억해 두시고요. 투표는 꼭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경제학 책 한 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500년을 이어온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책입니다. 바로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그리는 미래상은 대체로 암울합니다. 2040년 내에 노동 가능 인구의 40%, 나아가 70%까지 치솟을 이 실업률, 수백만의 인명 손실을 가져올 극적인 생태 위기, 전쟁을 포함한 폭력적인 이 체제 이행과 그리고 0%에 가까운 저성장과 경심한 양극화, 또한 이 사회 갈등의 고조까지 갖가지 형태의 반체제 운동과 혼란이 코앞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가능성 하나하나가 일어날 확률이나 구체적인 양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다수 인류의 삶을 압도적으로 지배해온 마침내 인간 본성에 따른 유일하고 영원한 체제로 여겨지게 된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요, 과연 반복되는 위기를 넘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답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다른 질문들로도 이어지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 70년대 경기 침체,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처럼 반복되는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 자본주의는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정상으로 복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차례차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다방면의 경제학자들 이메뉴얼 월러스틴과 랜델 콜린스, 마이클 맨과 게오르기 데를루기안, 크레이그 캐훈 등 5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이들은 이 책에서 함께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인간 사회의 변천을 사회적 힘과 갈등의 작동으로 분석하는 거시 역사사회학을 토대로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 현재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까요? 20세기 공산주의의 실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 체제는 조만간 붕괴할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세계 유일의 압도적인 체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는 과정에서요, 이 지난 세기 파시즘과 비슷한 형태의 폭력적인 질서가 구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후의 전환은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알지 못했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다가올 전환의 실체를 규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가능한 미래가 더 좋은 방향을 향할 수 있는지 전망하는 것, 이것이 이 저자들이 야심찬 저서를 통해 토론의 장을 여는 이유입니다. 2014년에 전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왔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자본주의의 과거를 돌아보며 부의 극심한 편제를 지적했다면요, 이제는 이 체제의 미래를 논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명의 사회학자는요, 각자의 연구 영역과 이론적인 입장에 따라 위기의 원인과 이후 자본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이메뉴얼 월러스틴과 랜델 콜린스는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이고 최종적인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20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자본주의 이후로의 이행이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위기가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내재하는 속성에서 비롯한다고 진단하면서요, 자본주의는 하나의 역사적 체제며 모든 체제에는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자본의 끝없는 축적입니다. 이 체제는 팽창과 수축의 주기에 따라 작동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 자본주의는 정상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랜델 콜린스는요, 여기서 그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그가 특히 주목하는 원인은요, 첨단 기술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메커니즘입니다. 산업혁명 이래의 기계화로 인한 인간 노동의 대체는 계속 있어온 일인데요. 그간에는 주로 3D 업종, 저임금 노동이 대체되어 왔고 중산층의 일자리가 늘면서 그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컴퓨터화가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등 중간계급의 노동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위기관리 면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온 중간계급이 점차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마이클 맨과 크레이그 캐로는요, 이 현 세계가 큰 전환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자본주의가 종말을 향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하나의 역사적 체제로 파악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인데요.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일 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 체제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운동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고 보지 않으며 법칙과 주기성에 따르지 않으므로 위기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기반을 둔 다양한 작동 요소들은 다양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다를지언정 이 5명의 저자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현 상태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명료합니다. 위계질서와 착취, 양극화 등 현 체제의 특징을 그대로 지닌 현재의 자본주의보다 더 나쁜 체제이거나요. 또는 그보다 더 상대적이고 민주적으로 평등한 그리고 아직까지 현존한 적이 없는 체제일 것입니다.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이 자본주의 사회, 그 이후의 사회는 사실 우리가 섣불리 추측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라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동시대의 논쟁을 살펴보고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또 다른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코드 번호는 036490입니다. OCI 머티리얼즈는요, 특수 가스 전문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요, 사물인터넷 혁명과 삼성전자 SSD 대중화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5년은요, 이 OCI 머티리얼즈의 본격적인 성장의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015년 연간 매출 2,564억 원, 영업이익 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 1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NF3, 즉 3불화질소 수급은요, 2015년에도 타이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이 타이트한 수급이요, 201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방 사업의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제외한 NF3의 업체들의 증설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이트한 수급으로 이 NF3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 전환과 LCD 대면적화에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LCD 산업은요, 구조적으로 타이트한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NF3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3D와 미세 공정 전환도요, NF3 수요에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공정 전화에 따른 이 스텝수 증가로 NF3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또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국 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며 고정비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 말부터 증설되는 신규 라인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물량을 확대하게 되면요,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가스 산업의 특성상 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노실란의 정상화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4분기부터 모노실란 공장이 새로 재가동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공급 과잉이 심각했던 모노실란 산업은요, 일부 경쟁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생산 능력을 축소함에 따라서요,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용 WF6는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OCI 머티리얼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입니다. 오늘은 희망에 대해 노래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요, 19세기의 미국 여류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은둔 생활을 했던 시인인데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평생 동안 집에서 시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평생 쓴 시는 1700편이 넘지만요, 평생 발표한 시는 10편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시는 모두 제목이 없는 시인데요. 그래서 통상 이 첫 구절을 제목으로 쓴다고 합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시인이 말하는 이 희망의 노래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 희망은 날개 달린 것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에밀리 디킨슨.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영혼 가운데 앉아 가사 없는 노래 부르네. 그치지 않는 그 노래. 모진 바람 불 때 제일 감미로워라. 많은 사람 따뜻이 감싸준 그 작은 새 당황케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매서운 폭풍이리. 나는 가장 추운 땅에서도 가장 낯선 바다에서도 그 노래 들었네. 하지만 아무리 절박해도 그것은 내게 먹이를 달라 하지 않았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집에서만 생활하며 작품 활동을 한다면 희망 같은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시에서 말하듯이 이 희망은 날개 달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무리 고독하더라도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요, 이 사회에는 절망만이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치더라도요, 쉼없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합니다. 희망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겠지 하는 작은 기대감일 텐데요. 오늘 또 이런 희망의 씨앗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